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서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불거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첫 질문은 이제 저희가 강의 듣듯이 하나 개념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입니다. 자,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어떤 게 다릅니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통령이고요. 네. 형사재판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대상은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죠. 자연인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됐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의 직무행위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내란 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는가 네. 그것이 형법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탄핵 심판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헌재가 그렇죠. 이제 판단하는 거고 형사재판은 어떤 그 행위가 어떤 범법 행위인지 그래서 어떤 법의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네. 그거를 가리는 거네요. 네. 여기는 하나의 공직, 여기는 자연인으로서의 홍길동 이렇게 네. 다른 거네요. 자, 그렇다면 최근 열흘 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단이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소지가 좀 있습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형식을 빈 네. 내란성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탄핵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느냐. 네. 그 이제 비상계엄 선포 또는 군이 국회나 선관위를 증거하는 것이 그런 폭동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첩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한 헌재 결정문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내란 행위와 관련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네네. 물론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지 않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는 뺐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고 또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이 점거했던 것, 군경이 점거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나 또는 전직 대법원장 또는 법관들의 사찰한 거죠. 네. 그렇게 한 것들 역시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포고령은 문제 다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탄핵 심판의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직무행위지만은 그 형사재판의 경우 맥락에서 보면은 내란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헌재 판단 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로 칭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면서 자,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 적용이 기소했다. 했더니 윤 전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놓은 것 같은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순간 성립합니다. 그게 2시간을 갔든 2분을 갔든 이틀을 갔든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죠. 어쨌든 이 국가의 존립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내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의 진술은 어떻게 보면은 전직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을 이제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이 이건 가능성 그냥 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드러난 것과 좀 다른 네. 예를 들어서 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증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검찰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사실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맞죠. 네네.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 맥락에서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장면을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봤죠. 그리고 국회를 군경이 점거하는 그런 현상. 네. 또 그 국회 의사 진행 계엄 해제 요구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경이 그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가 다 지켜봤거든요. 네.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선포되었고 계엄 살인관이 임명되었고 계엄군이 구성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은 그 자체의 내란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그런 진술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신문이 있었는데 뭐 증인만 해도 수백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자, 이 재판에서 가장 핫한 다툼의 대상은 이거다 하시면은 어떤 게 될까요? 아마 이제 경비단장이나 특전대대장 또는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군인들을 정인을 듣는 것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계엄 사령관의 어떤 군 임무 수행에 관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이 국회의 어떤 기능을 저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네네.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증언이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보다는 예. 검찰이 정말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고 법원이 그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피고인 이제는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비관례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지켜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재판이 어디로 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주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사법이 이루어진다는 민주적인 사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인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시민적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지금 이제 구속 취소 결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타당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물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동일 사유로 재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데 과연 내란 혐의 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구속했던 것과 다른 사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된 이 형사범죄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명태균 씨 사건도 있고요. 또 최상병 사건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관련 범죄 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해병대원 순직 해병대원 뭐 관련 뭐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이제 검경에 공수처까지 나서서 이제 한때 수사를 경쟁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특검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연인 신분, 옛날 같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인 신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교수님 보시기엔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권의 소재에 관해서 네.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거기에 군 검찰까지 사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려고 했다면은 사실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정조정권을 발동해서 네. 뭔가 합동수사부를 만든든지 해서 통일된 단일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네. 뭐 바로 그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상설 특검 의결을 했었고 또 특검법을 수차에 걸쳐서 통과를 의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특검 체제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되어서 무너진 우리 헌정 질서를 조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마찬가지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을 방해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한 상설 특검에 대해서 아직도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상의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주어진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직무상의 의무인데 그런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번 내란 혐의 내지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지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헌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이제 심리 중인데 자, 뭐 이게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뭐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임명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재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네.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좀 말해서 가처분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한대행의 직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죠. 헌법에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 사실 뭐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이제 학술 이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대체로 헌법학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뭐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뭐 소극적이라고 표현되는 즉 말해서 임시 지위를 가지는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곧 복귀할 대통령 또는 새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 정부의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죠. 네. 이 후임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불가역적인 처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그 헌법재판관처럼 임기가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존중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행위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하튼 이게 또 정치 문제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한 측면을 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관 이거는 대통령 임명하는 거니까 다가올 대통령이 하는 게 낫다. 예, 이런 그 해석이 더 많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선출해가지고 어쨌든 임명은 또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그게 권한대행이 됐건. 네. 그거는 또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다음에 넘겨라. 이 부분의 그 구분이 네. 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성격이 다르죠. 국회가 선출한 목소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은 오로지 임명장 주는 역할에 그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 목소의 헌재 임명분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보낼 수 있는 네. 대통령의 몫이죠. 예. 문제는 그 이제 후임 대통령에 그걸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권한대행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후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대행은 그 밑자리를 까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네.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붕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근데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논란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제1차적으로 그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는 입법자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어떤 그 정치적인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 같은 것들을 정할 수는 있겠죠. 네. 문제는 그 부분이 단순히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충실하게 그 직무 수행을 하는 권한 대행의 헌법적인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한번 저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컨대 한편으로는 언론이 이제 주요 판결이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어떤 뭐 헌법재판관이 됐건 대법관이 됐건 어떤 그 성향을 주목하는 그 언론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런 경향이 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최근 몇 년에 오면서 지명자들이 그 대통령이 됐건 대법관이 됐건 좀 법관의 성향을 더 이렇게 주목해서 하지 않았냐는 좀 의심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 퇴직한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이 퇴직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서부지방 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하튼 그것과는 별도로 각각의 법관들도 좀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도 스스로 되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을 전체를 봤을 때 사법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더 그렇죠. 사실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네,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미국도 네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출범한 1989년 이래 중요한 시국 사건 판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노동법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판결 성향이 7대2, 8대1로 나뉘었던 게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진보적이냐 아니냐. 뭐 태도라든지 가치관 또는 역할 네. 또는 뭐 제도의 구성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판단을 하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어떤 사법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은 그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 네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또는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임명 과정은 언제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 때문에 이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 지명한 것은 이것은 그 적절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헌재 미래 권력에게 그건 넘겼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개헌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더 어떻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계속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일단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즉각적인 논의는 사실상 부정적인데,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인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뭐 권력 구조나 이런 거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동안 재헌 헌법이 이래 지금까지 우리 헌법의 제정 과정이나 개정 과정 대부분은 소수의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네.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수기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은 정말 이 국민들이 만드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 만드는 예. 개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칠레 예. 뭐 이런 데서 헌법 개정이 일어났고 베네수엘라,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헌이 났을 때 그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의회를 구성하게 한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재헌의회의 구성원을 선거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모래시계형이죠. 국민들로부터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문화 작업을 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내려보내면서 이 조문들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검증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정치권끼리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현행헌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위 8인회라고 하는 네. 신군부의 대표 국회의원 4명과 그 상임시로 통칭되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의 대표 4명, 네. 이 8명이 개헌 작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청년 주거권 문제에 관한 조항을 넣어라. 또는 돌봄 같은 경우 이 돌봄 노동의 문제점들 또는 돌봄 기본권의 그 인정이라든지 돌봄 노동이 젠더 성별에 따라서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분배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칠레 헌법 개정안에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바로 국민들이 필요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필요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혹시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했으니 그런 권력 구조도 그런 점을 면밀히 살펴서 좀 어떻게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는 동의하세요? 사실 뭐 저는 권력 구조 개헌 개편이라기보다는 네. 정치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치 체제 개편. 예, 이제 재헌헌법을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가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시민 사회나 지방은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개헌을 한다면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기본권의 형태로 시민사회에 나눠주는 거. 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는 거. 네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그 의회의 권력 또는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나 견제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대통령은 뭐 4년 중임제를 할 것이냐 5년 단임을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부차적으로 조금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개헌 논의를 보면은 본말이 정도된 것 같아요. 네.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 사실 어디로 가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는 하나라도 나아지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 전반에 대해서 또는 정치 구조 전체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하튼 뭐 권력 구조 개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약간 본말이 전도된 거고 사실은 국민 실생활에 정말 어떤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핀 이후에 그것도 국민들 손에 맡겨서 한 다음에 전문가 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정치권이 그걸 처리하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해제됐고 탄핵 선고가 내려졌고 막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왔는데
자, 이런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좀 어떻게 일부 마무리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랄지 대한민국의 뭐 법적인 제도랄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장 시급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한다면은 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되었던 일련의 내란성 사태들, 네.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다시 뭐 일부나마 회복이 되는 이 과정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일종의 뭐 하나의 국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가 범죄에 대한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여했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헌재 결정문에서 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라는 17자로 표현되었던 바로 그 부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그 헌정 질서가 보다 민주적인 그리고 그 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 그게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